시녀에게 맞은 눈두덩이. 옛날 어느 마을에 김방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의 범절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랑곳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되면 장난삼아 뒤따라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봄날 할 일도 없어 들길을 거닐다 마차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화려한 마차 뒤로 시녀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시녀가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 고운 자태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선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대로 지나가기가 아쉬워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며느리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마차 안의 여인이 시녀를 마차 가까이 부른 다음 어디서 배우지 못하고 정신 빠진 사람이 아까부터 이곳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니?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녀가 김 씨를 돌아보며 화난 얼굴을 하며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성주의 새댁을 모시고 본가로 나들이 하는 길이라오. 시골 농사꾼의 아내라면 길을 가던 서생 따위가 버릇없이 기웃거려도 괜찮겠지만 이건 함부로 행동할 행차가 아니란 말이오. 시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진흙 덩이를 떼어 김 씨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김 씨는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었지요. 겨우 눈을 떴을 때에는 마차도 사람도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눈알이 아무리 해도 심상치 않았지요. 의원을 불러 눈알을 뒤집어 보았더니 눈동자에 흰 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아픔은 더욱 심해졌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흰살은 점점 더 커져 며칠이 지나자 동전만큼이나 두터워지고 오른쪽 눈동자는 보기 흉하게 멀어버렸습니다. 약이라는 약은 모두 다 써보았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지요. 그리하여 제액을 풀어주는데 신통한 불경이라는 책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며 외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질만 났으나 시간이 흐른 뒤 점점 마음의 안정을 얻어 아침 저녁 꿇어앉아 염주를 굴리며 책을 외웠지요. 이러기를 1년이 지나자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른편 눈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지간히 답답하군. 참을 수 없겠어. 그러자 왼편 눈 속에서도 대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쏘여보세. 콧구멍이 근질근질하다고 느끼자 무언가 속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얼마 뒤 또다시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 듯 하더니 눈꺼풀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지요. 얼마 동안 바깥 출입을 아니 했더니 난초가 말라 죽은 것도 몰랐네. 김 씨는 일찍부터 난초를 좋아하여 뜰 안에다 많이 심고 자주 가꾸었으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후부터는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김 씨가 아내에게 물어보았지요. 어째서 난초를 말라 죽게 했는가? 그것을 어찌 아셨어요? 아내의 말에 그는 방금 자기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난초 밭으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난초의 꽃은 잎까지 모두 말라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2, 3일 뒤 또 왼편 눈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멍이 구불구불하여 왕래하기가 불편하구나. 차라리 우리들이 구멍을 새로 뚫어 놓는 게 좋겠다. 나 있는 곳은 담벼락이 두터워서 좀처럼 뚫어지지 않겠는걸? 오른쪽에서 이렇게 대답하자 왼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해보지. 둘이 함께 드나들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더니 왼편 눈알 속이 아주 아팠습니다. 조금 지나자 번쩍 눈이 뜨이며 앞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기뻐하며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내가 자세히 살펴보니 망막에 작은 구멍이 생기고 검은 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흰살은 깨끗하게 없어졌으나 눈동자가 둘이 되었지요. 그제야 양편 눈동자 속에 각각 따로 있던 꼬마가 한 눈동자 속에 같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씨는 애꾸눈이 되고 말았지만 두 눈을 가진 사람보다도 물건을 보는 데는 더 나을 정도였지요. 그 뒤 김 씨는 더욱 행동을 조심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존경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에 팔아버린 아들. 옛날에 금상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조금의 돈을 받고 그를 어느 절에다 팔아버렸지요. 금상은 어렸을 적부터 분별 없고 머리가 둔하여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좌선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절간 하인들처럼 일을 하였지요. 후에 그의 스승이 세상을 뜨자 그는 스승이 조금 남겨둔 돈을 가지고 절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파상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간교한 수단으로 이익을 독차지하는 데에는 남다른 재간이 있어 몇 년 뒤 벼락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마을에 전답을 사고 사택을 지었지요. 금상은 제자들이 많은 데다 그 제자들 밑에 숱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택에서 식사하는 스님들만 하여도 10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금상이 큰 집을 수십 채 지어놓고 스님들을 들게 하였으므로 그 마을에 스님들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스님이 아는 사람이 좀 있다 하여도 그들은 처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 가난한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금상이 거처하는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지요. 금상이 한번 사람들을 부르기만 하면 문 밖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대답을 하였는데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지요. 손님이 문득 찾아와도 금상의 한마디 분부면 진수성찬으로 차린 여러 술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차려지곤 했습니다. 금상이 어디로 나갈 적이면 앞뒤로 말탄 몇십 명의 호의를 거느려 위풍이 당당했는데 그들의 활과 전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노복들은 금상을 나으리라고 불렀으며 백성들은 그를 할아버지 또는 큰아버지,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어디로 나갈 적에는 금상보다는 좀 못하였지만 그래도 멋지게 장식한 말을 타고 말가기를 날리며 거들먹거렸지요. 금상은 또한 교재도 넓어서 천리안의 일들을 손금 보듯 했습니다. 그가 관리들의 장점과 약점을 낱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관리들은 어쩌다 금상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라도 저질러 놓으면
무서워 쩔쩔매곤 했습니다. 금상은 비천하고 속된 사람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상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경서를 읽어본 적도 없었고 어느 절을 참배한 적도 없었지요. 금상내 행랑방에 사는 소장농들의 아내와 딸들은 서울 여인들 못지않게 몸치장을 했습니다. 여인들의 치장하는 데 드는 돈은 모두 금상이 주었는데 그는 그런 돈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그 마을에 밭일을 하지 않은 농민들이 100여 호나 생겼습니다. 때로 성미가 사나운 소정농들이 스님을 죽여 묻어버리는 일도 가끔 있었지만 금상은 그 일을 추궁하지 않고 그저 관례대로 그 마을에서 쫓아버리곤 하였지요. 어느 날 금상은 어린아이를 하나 사다가 양자로 기르면서 과거 시험 공부를 시켰지요. 그 아이가 대단히 총명하여 문장도 곧잘 지었으므로 수제 시험에서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관례대로 돈을 내어 국자감 감생을 시켰더니 거인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자 금상의 명성은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나으리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대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금상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모두 두 손을 늘어뜨리고 어른을 대하는 절을 했습니다. 그 후 금상은 죽었지요. 양자인 거인은 상복을 입고 흙을 베고 잤으며 임금이 죽었을 때처럼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고그라는 사람은 거인의 부인 하나뿐이었지요. 사대부의 아내들도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타고 오는 마차와 가마들이 길을 메웠지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금상이 남기고 간 재산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양자가 가지게 되고 다른 한 몫은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자가 금상이 살던 본체에서 살고 다른 집은 여전히 스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형제 지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립 장군을 도운 처녀 귀신. 신립이 젊었을 적 일입니다. 하루는 신립이 사냥을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산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지요. 잘 됐구나. 오늘 밤은 저 집에서 자고 가야지. 신립은 불빛이 보이는 집으로 갔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립은 살인문을 밀고 그 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지요. 대돌 위를 보니 분명히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순인데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방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아름다운 처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이 없으면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밤 제가 죽을 차례거든요. 뭐라고요? 죽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그럼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신립은 처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녀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괴물이 나타나 매일 밤 가족들을 한 사람씩 죽였어요. 오늘 밤은 제가 그 괴물에게 죽을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처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가 그 괴물을 처치해 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괴물은 정말 사납고 무서워요. 걱정 마십시오. 신립은 걱정 말라며 처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은 처녀를 잡아가려고 하였지요. 이때 다락에 숨어있던 신립이 뛰어나와 괴물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괴물은 끈질기게 신립을 괴롭혔지만 신립은 무술로 그 괴물을 죽이고 처녀를 구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잘 사시오. 다음 날 아침 처녀가 아침 밥을 지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침 밥을 먹고 난 신립이 그 집을 나서자 처녀도 따라 나섰지요. 저도 데리고 가주십시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립이 거절해 처녀는 방으로 들어가 그만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처녀 귀신은 신립의 꿈에 나타나 여러 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뒤 신립은 용감한 장군이 되었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립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충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립 장군이 세제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지요. 꿈에 처녀 귀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장군님, 탕금대로 가서 진을 치시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고지 듣고 신립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세제를 떠나 탕금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자기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신립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신립 장군은 탕금대에서 용감히 싸웠으나 문경 세제에서 밀고 올라오는 왜군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코앞까지 왜군들이 쳐 들어왔지만 등 뒤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어 신립 장군과 군사들은 달아날 곳조차 없었지요. 결국 신립 장군은 군사들과 함께 탕금대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 할머니의 실수. 옛날 어느 마을의 어부가 여수 앞바다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이 쏟아져 잠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어떤 할머니가 나타났지요. 누구십니까? 나는 장군도를 지키는 당 할머니네. 당 할머니란 말에 어부는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당 할머니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내 부탁할 것이 있어 이리 찾아왔네. 내 지금은 장군도를 지키고 있으나 마음이 편치 않아 너희 마을로 옮기고자 한다네. 어부는 그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고 당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찌 지키고 있는 마을을 두고 저희 마을로 오시려 하십니까? 당 할머니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도에는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소녀가 있었지요. 이 소녀는 어머니의 병환이 빨리 낫기를 바라며 마을에 있는 제당으로 가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당할머니, 제발 우리 어머님의 병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병환으로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소녀의 간절한 기도에 당할머니는 감복하여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치성을 드리거라. 마지막 날 어미의 병을 낫게 할 약초를 줄 것이다. 그럼 바로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다려드리거라. 100일째 치성을 드리고 바로 먹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녀는 너무 기뻐하며 바로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와서 치성을 드렸지요.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할머니는 아침 일찍 산 정상에 있는 회의 장소로 갔습니다. 각 마을 당할머니들이 회의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약주 한 잔씩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할머니는 오늘이 100일째 되는 날일 줄 알고 술을 먹지 않고 있었지요. 아니, 자네는 왜 안 마시는가? 자, 한 잔 밖에 나. 회장 당할머니가 술을 먹지 않고 있는 당할머니의 술잔에 술을 채워 주었지요. 당할머니는 술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원래 술을 좋아하던 당할머니는 막상 눈앞에 술이 따라지니 갈등을 했습니다. 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한 잔 쭉 들이킨 당할머니는 바로 잠이 쏟아졌지요. 잠을 아무리 털어내려 하여도 잘 안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소녀가 치성을 드리러 오려면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지요. 1시간만 자고 일어나야지. 당할머니는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뒤 눈을 뜬 당할머니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다가 얼른 시간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노?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가버렸지? 1시간만 자고 일어난다는 게 벌써 해가 지고 소녀가 치성을 다 드리고 갈 시간이었습니다. 치성이 끝나자마자 약초를 줘서 바로 다려드리게 해야 하는데 큰일이 난 것이었지요. 당할머니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헐레벌떡 제당으로 간 당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제당 앞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본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치성을 드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당할머니가 약초를 가지고 오지 않자 슬퍼하다 쓰러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산을 오르내리면서 치성을 드리느라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당할머니가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일은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녀의 어머니는 병이 악화되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당할머니는 자신의 과오로 어머니를 잃은 소녀를 보고 자책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당할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요. 그래서 다른 제당으로 옮기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당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어부는 그 마음이 이해 간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희 마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부가 대답을 하자마자 당할머니가 사라졌지요. 갑자기 사라진 당할머니를 찾아 주변을 살피던 어부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고기 잡이를 하던 두 어부의 목소리였지요. 뭐지? 당할머니가 나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게 다 꿈이었단 말인가? 참으로 이상한 꿈이구나. 자네 뭘 그리 멍하니 있는가? 다른 어부가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있는 어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어서. 혹 자네도 당할머니 꿈을 꾸었는가? 어부는 그 말에 깜짝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자네가 어찌 안단 말인가? 자네뿐만 아니라 나도 꾸었네. 다른 어부가 말하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어부도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꾸었다니까.
우리 셋 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 같네. 새 어부는 장군도에 절을 한 뒤 땅에 발판을 걸어놓고 외쳤습니다. 당할머니, 올라오십시오. 그러고는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뒷산에 제당을 짓고는 당할머니를 모셔왔지요. 다른 마을로 옮긴 당할머니는 그 뒤로는 절대 술을 안 마시고 마을을 지키는 일에만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암행어사를 죽인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서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악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아주 부자였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뺏어 안달이었습니다. 이웃집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송아지를 빼앗아가고 길 가다가도 이웃집 개가 지나가면 괜히 지팡이로 때리는 심술궂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서도사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여기가 네 집인데 천한 것이 감히.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서도사는 하인을 시켜 매를 때리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낯선 사람을 붙잡아 매질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여보시오, 재워주기 싫으면 그냥 보낼 일이지. 왜 이러시오? 매를 맞던 사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마음대로지. 웬 말이 그리도 많은 것이야? 서도사는 계속 매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내가 심한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매 맞는 모습을 구경하던 서도사는 당황하여 황급하게 말하였지요. 남들이 알기 전에 처자를 어서 묻어버려라. 하인은 구덩이를 파고 죽은 사람을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단에서 처음 보는 물건이 나왔지요. 마님, 여기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서도사에게 그것을 내보였습니다. 서도사가 보니 그것은 분명 마패였지요. 아니, 저자가 암행어사였단 말인가? 서도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인들도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거렸지요. 암행어사를 죽였으니 이게 보통 일인가? 아이고,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하인들이 모여서 저마다 수근수근 거리자 서도사가 말하였지요. 혹시 이 사실을 밖에 나가 짓거리는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세상에는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도사가 암행어사를 죽였대요. 하긴 그 사람 그러고 남을 사람이지 뭐야. 이 소문은 어느새 관할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서도사는 밤중에 몰래 강화도에 있는 소실의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며칠 후 서도사는 소실의 집에서 죽은 몸으로 발견되었지요. 그리 못되게 굴더니 천벌을 받은 게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죽고 난 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날아가고 그 후 소도사의 집안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대마저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돌섬을 지키는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이 자자한 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 효자 모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셔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지요. 상중인 모 씨 집을 지나가던 한 노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다가 상중이라는 글자를 보더니 혼잣말로 중얼중얼했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왔는데 상중이라 그냥 가야겠구먼. 마침 문 앞에 있던 모 씨가 그 말을 듣고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스님,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가시다니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모 씨는 얼른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음식과 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스님이 고마워하며 말하였지요. 상중인 것 같은데 누가 돌아가셨는지요? 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모 씨를 바라보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묘자리는 봐두었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도 지금 급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다면 제가 명당 자리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명당 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모 씨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마을 뒤편에 괴자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터이지요. 그럼 그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까?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괴자목에서 바라보면 돌섬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그 돌섬을 지키셔야 합니다. 돌섬을요? 그 돌섬이 쥐 모양이지요. 괴자목 고양이가 응시하고 있던 쥐가 바로 그 돌섬입니다. 그런데 돌섬이 없어지면 고양이의 먹이가 없어지는 것이니 고양이는 배가 고파지는 거고 결국 배고픈 고양이는 좋은 자리가 못 되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모 씨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모 씨는 그 길로 괴자목 자리를 사서 선산으로 만들고 아버님을 그곳으로 모셨지요. 모 씨는 날마다 찾아가 성묘를 했습니다. 성묘를 한 뒤에는 돌섬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돌섬을 없애자는 말이 나왔지요. 그 소식을 들은 모 씨는 깜짝 놀라 회의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섬은 절대 없애면 안 됩니다. 아니, 돌섬을 없애지 말자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 돌섬을 없애면 우리 선산이 있는 괴자목이 안 좋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부탁드립니다. 돌섬을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지겠습니다. 돌섬이 당신 개인 것이 아니지 않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다면 따라야 하는 게 아니오? 맞소. 그리고 마을에 종종 도둑이 드는데 아마 저 쥐 모양의 돌섬에 도둑들 소굴이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모 씨는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집에 돌아간 모 씨는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돌섬을 지킬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급기야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이러다 당신까지 어찌 될까 걱정입니다. 모 씨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힘을 내서 해결할 방도를 찾아봐야지요.
아내의 말에 모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더니 그 길로 마을을 대표하는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저번에 보지 않았소? 그러니 이리 사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선만 지킬 수 있다면 시키는 대로 모두 하겠습니다. 모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지요. 효자로 알고 있는 모 씨였지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매달리는 모 씨를 본 마을 어르신은 그의 마음이 헤아려진 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네. 모 씨는 어르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대답하였지요. 보상이라면 하겠습니다. 논밭을 팔아서라도 가진 돈을 마을 앞으로 다 내놓을 테니 제발 돌선만은 그냥 놔둬 주십시오. 모 씨는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수만 있다면 돈을 다 내놓는다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어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런 각오라면 마을 사람들도 들어줄 거라 생각하네. 어르신은 곧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모 씨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재산을 모두 내놓고라도 부모의 명당 자리를 지키려는 모 씨의 지극한 효심에 더 이상 반대를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 씨는 전답을 모두 팔아 마을 기금으로 내놓고 돌섬을 지키게 되었지요. 비록 재산은 없어졌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에 모 씨는 한없이 행복해져 했습니다. 모 씨의 후손들은 그 후로도 명당 자리에 있는 선산을 위해 돌섬을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턱이 없는 탈. 옛날 안동에 허도령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도령은 아주 미남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처녀들은 모두 허도령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허도령의 꿈에 마을의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듣거라.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탈을 만들거라. 그러나 탈을 모두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허도령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탈을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문에 솔가지와 숯을 엮어 금줄을 쳐 놓았습니다. 금줄은 부정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문 앞에다 치는 줄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뜻이었지요. 예전엔 남의 집에 금줄이 쳐져 있으면 사람들은 함부로 그 집에 드나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허도령은 방 안에만 들어앉아 열심히 탈을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허도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탈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탈을 만들어 이제 마지막 탈인 이메탈만 만들면 끝이었지요. 허도령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이메탈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의 한 처녀가 허도령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허도령의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지요. 그런데 그런 허도령이 며칠째 보이지 않자 처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허도령이 어디 가셨지?
혹시 아파 누워 있는 건 아니겠지? 어느 날 밤 처녀는 살며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허도령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허도령의 집으로 들어서는데 대문 위에 금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처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앞을 서성였지요. 처녀는 허도령이 보고 싶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굳게 닫힌 허도령의 집 대문을 밀었지요. 스르르 대문이 열렸습니다. 처녀는 금줄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쑥 들어섰지요. 다른 방의 불은 다 꺼져 있는데 허도령의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살금살금 허도령의 방 앞으로 다가가서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방 안을 엿보았지요. 열심히 탈을 만들고 있는 허도령이 보였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진지하였지요. 도련님, 처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도령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탈을 만들고 있던 허도령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도령과 처녀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허도령은 그만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의 손에는 마지막으로 만들고 있던 이메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메탈의 턱을 만들려다 변을 당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메탈은 턱이 없다고 합니다. 도깨비 불. 옛날에 도깨비 불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도깨비 불은 바다 쪽으로부터 날아와 집 처마에 붙어 삽시간에 집이 불타버리곤 하였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온 동네 집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며칠을 의논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매일 밤 당번을 정하여 지키기로 합시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며 지켰지만 도깨비 불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놀리기라도 한데 전보다 더 많이 날아왔지요. 이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불 안에 떠느라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당번들은 밤마다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도깨비 불을 내쫓느라고 야단 법석이었지요. 우리 힘으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관가에 이 사실을 알립시다. 관가에 알린다고 하여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듣자 하니 사또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관가에 알리면 무슨 조치를 취해 주겠지요? 결국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관가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건 도깨비 불이 아니라 분명 사람의 짓이다. 사또는 직접 조사하겠다며 마을로 왔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많은 걸 물어보았지요. 그리고 밤을 새며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도깨비 불이 날아오지 않았지요. 사또는 더욱 사람이 불을 지르는 게 분명하다 생각하고는 반드시 범인을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오니 불이 나지 않는 걸 보니 필시 누군가 한 짓이 틀림없소. 이 마을에 원한이 있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혼란케 하여 도적질을 하려는 사람의 소행이 틀림없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말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집이 피해를 보았고 그때마다 모두들 나와
불을 껐는데 사람이 저지른 방화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나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도깨비 불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그대는 진정 도깨비 불이 틀림없다고 장담하던가? 마을 위쪽에 사는 강 씨였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그건 도깨비 장난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 날아오는 불똥이 어찌 사람의 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 씨의 말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이용한 범죄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강 씨는 도깨비 불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말을 무시하고 도깨비 불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내가 얄미웠지요. 이놈, 네 놈이 수상하구나. 여봐라, 저놈의 머리를 말꼬리에 묶어라. 그리고 저놈이 실토할 때까지 채찍으로 말을 쳐 달리게 하라. 느닷없는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강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더 말했다간 자기도 혼이 날지도 몰라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포졸들이 강 씨에게 달려들어 강 씨의 상투를 풀어 말꼬리에 묶으려고 하였지요. 그대로 말꼬리에 머리를 잡아 묶어 달린다면 강 씨는 죽은 목숨일 것이 뻔했습니다. 저 친구 죽을지도 모르겠군. 이것을 보고 있던 친구 씨가 소변을 좀 보고 온다면서 슬그머니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처마에 손수 불을 붙였지요. 친구를 구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허 씨는 재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머니나 저게 뭐야? 불이야. 불이 났어요.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 졸이며 강 씨를 걱정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허씨 집이 아니여? 아이고, 이번엔 또 우리 집이네. 이를 어째? 허씨가 자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불난 곳으로 몰려갔지요. 그리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재빨리 우물에서 물을 퍼 허씨 집에 뿌렸습니다. 잠시 후 불이 꺼졌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또, 아무리 생각해도 도깨비 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사또 앞으로 나와 말하였지요. 사또는 그제야 도깨비 불임을 인정하고 강 씨를 놓아주었습니다. 노인이 또 말하였지요. 사또 나리, 이 늙은이가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도깨비 불이 생기는 것을 보았지요. 지금 생각하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오? 제 아비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많이 잡아올 때는 대개 도깨비 불을 본 다음날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제가 아비의 손을 잡고 당산에 오른 적이 있었지요. 그때 처음 바다에서 날아오는 도깨비 불을 보았습니다. 제 아비는 그날 새벽에 도깨비 불이 날아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그물을 쳐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물에 물고기가 한가득 잡혀 있더랍니다. 혹 모르니 도깨비 불이 날아오는 곳을 잘 봐두었다가 그곳에 그물을 쳐보면 어떨까요? 노인의 말을 들은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바다에서 도깨비 불이 날아오는 것을
잘 봐두었다가 새벽에 배를 타고 고기 잡이를 나갔습니다. 과연 풍어를 맞았지요? 바다 도깨비불 덕분에 배가 만선이군. 재앙처럼 여겨졌던 도깨비불은 마을 사람들의 지혜로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해적을 물리친 장보고. 옛날에 당나라 상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아이들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아니, 저 아이들은 나와 같은 신라 사람이 아닌가? 마침 길을 가고 있던 장보고는 몽둥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장보고에게 달려들었지요. 난 무령군 소장이다. 왜 이리 어린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냐? 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무령군 소장이란 당나라 장군을 부르던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얘들아, 나도 신라 사람이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보렴. 상인의 눈치를 살피던 아이 중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방 안에 뛰어 들어왔지요. 그 사람에게 맞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큰 배 안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며칠을 굶으며 여기에 도착하였지요. 신라의 아이들은 당나라 해적들에게 강제로 끌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라는 나라가 어지러웠지요. 당나라 해적들은 이 틈을 타서 바닷가에 살고 있는 신라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신라로 돌아가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당나라 상인은 아무 말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는 곧바로 왕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임금님, 당나라엔 해적들에게 잡혀가 고생하는 우리 신라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해적들을 무찌르겠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장보고는 군사들과 함께 청해로 향하였지요. 청해란 전라남도 완도의 옛날 이름이랍니다. 청해에 도착한 장보고는 수십 척의 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훈련에 힘을 쏟았지요. 또한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직접 바다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청해는 신라의 든든한 해군 기지가 되었지요. 그래서 군대가 머무르는 곳을 가리키는 진자를 붙여 청해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사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지요. 당나라 해적선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장보고는 수십 척의 배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해적선을 향해 출동했습니다. 해적들의 배를 한 척도 남기지 말라. 장보고와 신라 군사들은 단숨에 해적선을 에워쌌습니다. 해적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신라의 군사들은 해적들을 용감하게 무찔렀습니다. 해적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바빴지요. 장보고가 사로잡은 해적들은 밧줄로 꽁꽁 묶어 청해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한 군사가 장보고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라남도 군산에도 해적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시 군산으로 배를 저어라. 장보고가 서둘러 군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붙잡아 막 떠나려고 하던 때였지요. 저기 큰 배에
해적들의 우두머리가 있다. 뱃머리를 저 배에 묻히거라. 해적선에 올라탄 장보고는 단숨에 해적 두목을 붙잡았지요. 해적들은 두목이 붙잡히자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우왕좌왕했습니다. 해적들을 모두 붙잡은 장보고는 신라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적들이 훔쳤던 물건도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지요. 그 후 장보고는 신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본 해적들도 혼쭐을 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얼마 뒤 장보고의 소문은 온 나라 안에 쫙 퍼졌지요. 신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장보고를 칭찬했습니다. 그 뒤 당나라와 일본의 해적들은 신라 바닷가에는 얼씬 거리지도 못하였지요. 멀리서 장보고라는 소리만 들어도 쏜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장보고는 해적들이 사라지자 청해진에서 당나라의 물건과 일본의 물건들을 사고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해진은 많은 상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큰 무역항이 되었다고 합니다.